예, 안철수 전 대표의 전당대회 출마 선언으로 국민의당 전당대회 구도가 출렁이게 됐습니다. 대표직에서 물러난 지 1년 2개월 만에 당권에 도전하는 겁니다. 한편 휴가 중인 문재인 대통령 앞에는 중요한 국가적 난제들이 산적해 있습니다. 재충전 시간을 가진 문 대통령이 어떤 해법을 내놓을지도 주목됩니다. 이 시간 최창렬 용인대 교육대학원장, 조혜진 전 국회의원 두 분 모시고 자세한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예, 안철수 국민의당 전 대표가 잠시 전 오후 3시에 기자회견을 가졌습니다. 오는 27일 있을 국민의당 전당대회 출마를 공식 선언했는데요. 그 내용 다시 한번 들어보고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저 안철수, 오는 8월 27일에 치러질 국민의당 전당대회 당대표 선거에 출마하기로 결심했습니다. 결코 제가 살고자 함이 아닙니다. 우선 당을 살려야 한다는 절박감 때문입니다. 원내 제3정당이 무너지는 것은 당원만의 아픔이 아닙니다. 국민의당이 무너지면 거대 양당의 기득권 정치는 빠르게 부활할 것입니다. 그 소중한 다당제의 축은 우리 국민의당이 살아야 유지되는 것입니다. 제가 다음 대선에 나서는 것을 우선 생각했다면 물러나 때를 기다리는 것이 현명한 선택일 겁니다. 하지만 제 미래보다 당의 생존이 더 중요합니다. 국민을 모시는 일이라면 정부 여당과도 주저하지 않고 협력하겠습니다. 그러나 북핵, 미사일 위기, 부동산 폭등, 불안정한 에너지 정책 같은 문제를 두고는 분명한 역할을 하는 야당이 되겠습니다. 조국을 구하지 못하면 살아서 돌아오지 않겠다는 각오로 얼어붙은 두만강을 건넌 안중근 의사의 심정으로 저 안철수 당을 살리고 대한민국 정치를 살리는 길로 전진하겠습니다. 예, 안철수 전 대표의 국민의당 전당대회 출마 선언 내용, 주요 요약 내용만 들으셨습니다. 자, 교수님, 예. 결국에는 출마하기로 결정을 했네요. 오늘 오전, 어제 밤부터 시작이 되는 상황인데 굉장히 급박하게 돌아갔다고 저희들이 지금 전해 듣고 있는데 결국에는 오후 3시에 출마 선언을 했습니다. 자, 우여곡절이 많고 앞으로도 좀 걱정되는 부분이 있는데 일단 출마하게 된 배경 어디 있다고 보십니까? 당내에서도 굉장히 반대도 좀 있었던 것 같고 예. 이제 며칠 전부터 나오는 얘기로는 아마 출마를 할 거다라는 쪽으로 많이 기울었던 것 같아요. 예. 저는 출마를 안 하리라고 좀 봤어요. 예. 출마를 안 할 결정을 할 거다. 그리고 예. 어떻게 보면 보기에 따라 다를 수 있어요. 정치라는 것을 함부로 예단할 수도 없는 것이고 예. 상황이 언제든지 바뀔 수 있는 거긴 합니다만 예. 기본적으로 이 제보 조작 사건에 대한 사과를 한 지 얼마 안 됐어요. 그때 안철수 전 대표가 모든 걸 내려놓겠다. 그리고 정치적 책임을 지겠다라고 얘기했는데 그리고 얼마 안 됐단 말이죠. 그리고 어쨌든 이유미나 이준서 전 최고위원 이런 사람들은 어쨌든 안철수 전 대표가 영입한 사람들이고 이런 것들에 대한 책임이 분명히 있는 거거든요. 그런 면에서 볼 때 아마 출마하지 않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했었어요. 예. 그리고 대선 패배한 지 얼마 되지도 않았고 물론 대선을 패배했다고 무조건 나오지 말라는 법은 없겠으나 예. 기본적으로 어쨌든 대선에 패배했다라면 그 당대표, 당 후보로서 굉장히 큰 책임이 있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예. 다른 정당도 마찬가지입니다. 예. 그런 의미에서 저는 출마하지 않으려고 봤고 아마 그런 관점에서 당내 여러 인사들이 출마를 반대했던 것 같아요. 예. 근데 어쨌든 출마 선언을 했습니다. 그리고 예. 이제 거기에 명분은 이 다당제, 이 소중한 다당제, 작년 총선 때 이루어진 이 다당제의 이 부분을 놓칠 수 없다. 예. 만약에 자신이 출마하지 않으면 국민의당은 예. 상당히 위험에 처할 것이고 예. 그리고 그렇다면 거대 기득권 중심의 양당제는 다시 부활할 거다. 이런 게 가장 큰 명분이고 예. 그리고 또 하나 이제 정말 대선 생각했다면 출마하지 않을 거다라고 했는데 그야말로 이제 당을 생각한다는 거겠죠. 예. 흔히 얘기하는 선당 후사다 이런 얘기인데 과연 이러한 말들이 제가 아까 말한 그러한 맥락에서 예. 과연 얼마나 당내 경선에서 얼마나 예. 이제 매리가 있을지 잘 모르겠어요. 지금 예. 근데 굉장히 인상적이었던 건 예. 두만강을 건넌 안중근 의사의 심정으로 하겠다라는 얘기 대단히 결연한 거고 아주 결기를 보여준 거란 말이에요. 예. 그래서 또 하나는요.
왜 다당제의 이 소중한 국민의당이 꼭 자신만이 당대표를 해야지만 다당제가 가능한 건지 이 부분에다 소명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자신의 존재 가치를 너무 높이는 게 아닌가라는 느낌도 들었어요. 그래서 전 양면성인데 전 개인적으로 굉장히 뜻밖이었습니다. 일단 출마하지 않을 줄 알았었는데. 총괄적으로 이제 평을 좀 해주셨고 말씀하신 걸 좀 종합하면 일단 대선 패배 책임론 또 제보 조작 사건을 사과하고 얼마 지나지 않았는데 이제 그런 결정을 한 거에 대해서 좀 성급한 거 아닌가 이런 내용이신 것 같아요. 조 의원님 어떻게 해석하십니까? 모두가 일리 있는 말씀이시고요. 근데 저는 이제 그 최 원장님과는 좀 다르게 처음 이야기 나왔을 때 출마할 수밖에 없을 것 같다라고 그렇게 전망을 했었는데 일단 본인의 입장에서 보면은 다음에 대선에 다시 이제 도전하겠다고 이제 선언을 해놓은 상태인데 지금 국회의원도 아니고 당에도 아무 당직도 없고 정치 공간이 없는 상태거든요. 그리고 이 정치 공간이 언제 또 회복된다는 보장도 없는 상태고 그런 과정에서 대선 패배에 대한 책임 눌려 있고 또 그 뒤에 좀 제보 조작 사건 때문에 이래저래 본인이 또 상처를 입고 앞으로는 그 특별한 계기가 없으면 점점 어떻게 보면 국민들의 머릿속에서 잊혀져가는 사라져가는 이 과정이 진행될 가능성이 많은 거죠. 그래서 5년 뒤에 다시 도전해가지고 당선되는 건 차치하고라도 그 기회라도 보존하려면은 자기가 뭔가 계기를 만들어서 다시 국민 앞에 나오고 현장에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라는 그걸 하고 그다음에 당의 입장에서 볼 때 자기가 다시 한다면 국민의 당으로 해야 되는데 밖에서 보면 당이 지금 본인이 아까 뭐 소멸의 위기라고는 이제 표현도 썼던데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 민주당한테 매번 이제 밀려 끌려가고 당의 존재감이 이제 이제 약화돼가고 일부에서는 뭐 민주당 이중대라는 이야기도 있고 민주당에서 또 이제 호남 출신 의원들 대상으로 이제 많이 또 이제 흔들고 있고 또 노선도 중도 노선이라고 했는데 노선도 지금 사실 모호하고 그렇게 보면은 이 당 자체가 자기가 돌아갈 수 있는 그런 그 플랫폼으로서 존재가 안 될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이 당도 어떻게든 다시 이제 살려놔야 언제 다시 자기가 복귀하든 복귀할 수 있는 대선에 다시 도전할 수 있는 그런 기반으로서 유지가 되기 때문에 이 두 가지 상황을 생각하면은 지금 말씀하신 그런 여러 가지 부담과 논란과 또 일부 반대도 있겠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할 수밖에 없는 것 아닌가. 그리고 국민의당 입장에서 보더라도 안철수가 빠진 상황에서 다른 좀 돌파구를 못 만들어내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당 입장에서도 어쨌든 이게 승부수고 안철수 대표 입장에서도 승부수지만은 지금은 승부수를 이렇게 던지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다라는 게 이제 관찰하는 제 입장에서 볼 때 그렇게 보였습니다. 알겠습니다. 기자회견 직전에 12명의 의원이 출마를 촉구하는 기자회견도 했다는 소식이 저희들이 좀 접하고 있는데 당 내부에도 논란이 됐지만 당 밖에서도 안철수 전 대표의 출마를 두고 이런저런 의견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좀 들어보시고 얘기 나누겠습니다. 안철수 후보가 표방했던 게 뭡니까? 새정치 아닙니까? 이 새정치는 이번에 제보 조작 사건으로 이렇게 박살이 났어요. 그러니까 출마해서 물론 당대표 전 될 승산이 높다고 봅니다. 그러나 국민들에게는 염치 없는 짓이죠. 지금은 안철수 대표는 대선 패배 그리고 제보 조작 사건의 책임으로부터 지금 성찰의 시간을 가져야지 국민들이 다음에 길을 만들어 주실 텐데 성찰 반성할 시간에 다시 당 권력을 잡겠다고 나서는 것은 염치 없는 짓이라고 저는 봅니다. 이 정치인과 연예인들과 이 똑같은 그 유전 인자가 있는데 그게 뭔가 하면은 잊혀지는 것에 대해서는 아주 조급하고 때로는 뭐 그래서 이 사고가 나는 거예요. 아마도 안철수 의원은 이 제보 조작 사건에 대한 수사가 어떻게 보면 자신에게는 상당히 탄압이다. 또 자신에게 대해 자신은 큰 위기다 이렇게 판단을 했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걸 지금 안철수 전 의원은 지금 조급함이 있는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정치적 판단을 하지 않겠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안철수 전 대표 요 며칠 이제 당내 인사들을 만나면서 자신의 의견을 이야기를 하고 또 어떻게 자기를 거취를 정하는 게 좋은지에 대한 의견을 충고를 들었겠죠. 그래서 이제 이런 결정을 하게 됐는데 그 일각에서는 당내에서는 안철수만한 자산이 아직 없는 것 같다.
당내에. 그렇기 때문에 전당대회를 나와서 일단 승리를 해서 지방선거까지 이끌어야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아마 이제 찬성 쪽의 여론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 부분에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일리가 있다고 생각해요. 아까 예. 우리 조혜진 의원이 말씀한 예. 것처럼 이 국민의당이 처한 딜레마라고 생각해요. 안철수가 없으면 국민의당이 없는 것이고, 근데 안철수 의원이 또 나오면, 전 대표가 나오면 여전히 국민의당은 안철수당인 거고, 이게 지금 국민의당이 처한 딜레마고, 다당제도 마찬가지예요. 예. 사실 지금 다당제의 어떤 외형은 갖추고 있다 하더라도 다당제라는 정당 체제가 갖는 그런 장점을 잘 발현하지 전 못하고 있다고 봅니다. 물론 이제 적대적 공존에 입각한 이 양당제 이런 것들은 분명히 이제 지양할 바는 있어요. 예. 근데 대통령제에 부합하는 정당 체제는 물론 양당제이긴 해요. 내각제는 일반적으로 다당제가 이제 맞고 이렇긴 합니다만, 대한민국의 양당제라는 게 굉장히 이제 모순이 많았기 때문에 예. 굉장히 일리 있는 말인데, 지금의 다당제가 과연 어떤 의미가 있는가라는 문제를 하나씩 얘기해야 될 것 같고, 아까 김성태 의원 얘기도 그렇고, 일단 안철수 전 대표는 제가 봐도 말이죠, 잊혀지는 것에 대한 두려움이 굉장히 컸던 것 같아요. 그리고 예. 만약에 안철수 전 대표가 사라진 국민의당이 과연 존재할 수 있을까라는 그런 여러 가지가 있겠죠. 예. 그래서 당내에 여러 가지 양론이 존재한다고 본인도 봅니다. 불안했겠네요. 정치적 당연히 인지가 불안하죠. 계속 지금 축소되는 안철수 상황. 전 대표에 대한 존재감이라는 게 사실 굉장히 뭐 낮아졌잖아요. 예, 지금 예. 뭐 어쨌든 제보 조작 사건도 마찬가지고 검찰 결과가 있었다, 수사 예. 결과가 있었다 하더라도 발표가, 이런 상황에서 저런 그 판단을 내리는 게 일리가 예. 있다 하더라도 전 예. 조금 더 그런 말에 동의한다 하더라도 조금 예. 더 호흡을 길게 가는 게 어땠을까라는 예. 생각이 들어요. 물론 앞으로도 여러 가지 여러 기회는 있을 거예요. 그런데 내년 뭐 개헌 정국에서 나름 역할이 있을 수가 있고, 예. 지금 이제 안철수란 이름이 언론에서 사라지면 잊혀진다라는 그 불안감, 조급함 이런 예. 것들 때문에 나왔다라면은 전 그거는 너무 기존의 정치법에 몰입되어 있는 게 아니냐. 예. 자신이 새 정치를 그렇게 주장했다면 새 정치답게 나중에 잊혀질 때 잊혀지고 완전히 은퇴하고 사라질 때 사라지더라도 예. 내가 이건 책임지겠다는 모습을 보이는 게 저는 새 정치가 아니냐, 적어도. 그런 점에서 기존의 정치 문법에 좀 매몰되지 말고 지금이라도 새롭게 안철수의 존재가 보이려면 전 차라리 예. 그 필사즉생 있잖아요. 이순신 장군 말씀하신 거. 저 그런 쪽도 가능하지 않았을까? 저는 양면성이 다 있다고 봐요. 그래서 어느 쪽이 좋다라고 감히 얘기할 수 없어요, 저도. 예. 얼마나 고뇌에 찬 결단을 내렸겠어요. 지금 어쨌든 이제 저는 좀 그렇게 생각합니다. 국민의당의 지지율이 이제 바닥 상황 아니겠습니까? 예. 호남 민심도 많이 떠났다, 이런 지적이 있는데, 과연 이제 전당대회에 나서서 만약에 이제 당을 이끌게 됐을 때 내년 지방선거에서 만약에 승리하면 좋겠지만 패배를 했을 때 예. 그걸 물론 각오를 하고 이번에 아마 출마하지 않았을까? 이게 예. 굉장히 리스크가 있는 선택 아니었겠습니까? 어떻게 그럼요. 보세요? 예, 좀 전에 승부수라는 표현이 여러 번 예, 나왔는데 승부수입니다. 이기면은 기회가 오는 거고, 지면은 확실하게 이제는 이제 그 퇴장할 수밖에 없는, 예. 5년 뒤는 뭐 이제 끝나는 거고, 예. 정치를 더 하기 어렵다고 예, 봐야 예. 됩니다. 아주 냉정하게 보면은. 그래서 본인도 아마 그냥 단순한 각오로 나오지는 않았을 거라고 보고, 여기서 내가 뭔가를 해내지 못하면 예, 예. 나는 뭐 5년이 아니라 앞으로 1, 2년 안에 예. 길게 봐도 내년 지방선거 예. 때까지가 나에게 주어진 어떤 그 시한부의 정치 인생이다라고 보고 그렇게 뛰어들었을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예. 지금까지 해오던 방식대로 다시 그렇게 비슷하게 가면은 예. 아마 성공하기 어려울 겁니다. 그래서 지금 대선 이후에 꽤 긴 시간이 흘렀는데 그 예. 긴 시간 동안에 본인은 정말 아프게 반성했다고 했는데 그런 예. 모습이 어떻게 투영될지 모르겠지만은 과거와 달라진 정치력을 보여줘 가지고 예. 자기가 말하는 국민의당의 중도 노선이라는 것도 확실하게 예. 정립을 하고 그리고 개혁 또 새정치 아직도 많이 퇴색됐지만 그래도 본인이 내세울 수 있는 명분은 그거기 때문에 예. 그 모습도 보여줘야 되고 또 호남의 기반을 포기할 수 없기 때문에 호남 기반을 가지면서도 또 정부 야당이기 때문에 정부 여당에 대해서는 시시비비를 분명하게 가려가지고 야당으로서의 존재감을 또 보여주는 이 굉장히 조화시키기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거든요. 예. 그래서 이걸 해내면은 국민의당이 다시 새로워지고 또 기반이 좀 더 탄탄해지고 지지자들도 다시 돌아오게 되고 예. 그걸 기반으로 해서 지방선거도 어떻게 해볼 수 있고 예. 또 그 과정에서 야권의 정계 개편이 일어난다고 할 때 또 예. 거기서 자기가 주도적으로 역할을 해가지고 정계 개편이 좀 시너지 효과를 발생할 수 있도록 하고 한다면은 이번 결단이 새로운 시작, 새로운 도약의 계기가 될 수 있고 이런 걸 못 발휘한다면은 예. 이번이 마지막 도전이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 질문 두 분한테
똑같이 드릴게요. 이제 27일 전당대회가 있습니다. 지금 현재 2명이 출마 선언을 했고 한 3명 정도가 더 나올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물론 플러스 알파는 있을 수도 있고 아니면 더 줄어들 수도 있겠지만 예. 자, 승리 가능성 일단 승리를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전당대 예. 당대표에 의해서 예. 안철수 전 대표 또 상대 후보를 봤을 때 승리할 수 있다고 보시는지. 저는 뭐 이기지 않겠는가 봅니다. 안철수 대표가 안 나오는 걸 전제로 해서 여러분이 이제 뜻을 가졌고 예. 이제 몸을 이렇게 좀 워밍업을 하고 계셨는데 예. 안철수 대표가 나온다고 하니까 아마 그 중에 일부는 또 아마 안 나오실 것 같고 그렇게 해서 그 줄여 들어가지고 당 대표 경선에 나왔으면은. 예. 당 내에서 또 당 밖에서 안철수 대표가 다시 나와야 된다는 그런 그 주장을 했던 분들도 강하게 밀 거고 예. 국민의당을 마지막 그래도 지지하고 기대를 갖고 있는 분들은 마지막 카드로서 안철수 대표를 좀 지지할 수밖에 없지 않겠는가. 예. 저는 생산을 그렇게 봅니다. 예. 근데 저는 뭐 정치가 기본적으로 좀 감동이 있어야 돼요. 근데 저러한 모습들은 일단 뭐 안철수 대표가 이긴다 하더라도 예. 그리고 완전하게 새 정치를 다시 한번 또 재생해서 예. 국민들에게 각인시킬지 모르겠지만 기본적으로 국민에게 감동을 주지 못한다. 저런 모습들은 결국은 국민들이 책임지는 모습을 원할 거예요. 예. 국민의당 스스로는 안철수 대표 스스로는 자신이 살아야 되고 이렇지만 국민들은 그게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예. 뭔가 그래도 우리 정치인들이 어쨌든 잘못된 것에 대해서 자신이 정치적, 사법적으로 책임을 지지 않는다 하더라도 예. 최소한 자신이 희생하고 봉사하는 모습을 보여줘야 돼요. 그게 안 됐기 때문에 지금 우리 정치가 불신받는 거잖아요. 예, 근데 예. 새 정치를 하겠다는 사람이 그런 걸 보여주지 않으면서 예. 승리한들 예. 그야말로 엄청나게 이 지금 정당 체제에서 어떤 국민의당이 제3당으로서 예. 양당 제1야당과 집권당을 견제하면서 역할을 해낼지 모르겠으나 저는 큰 기대 걸기 어렵다고 봐요. 그래요? 어떻게 바뀌겠습니까? 이 정치 구조에서 예. 선거제도나 정치제도가 그대로인데 3년 후에 총선거를 통해서 새롭게 정당 체제가 예. 형성되면 몰라도 그렇다면은 저 모습은 제가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예. 그런 그 구태한 정치 패러다임에 머물 공산이 크다 예. 이렇게 보는 것이고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거기다 답변을 드려야 되니까 예. 안철수 전 대표는 저는 승리할 가능성이 높다고 승리한다. 봅니다. 예. 일단. 자, 이제 한 불과 한 20여일 남지 않았습니까? 그렇다면 지금 반안 이렇게 좀 네. 나눠 있는 상황인데 이 전당대회를 축제 분위기 속에 치러야 하는데 지금 상황이라면 쉽지 않을 것 저는 같거든요. 쉽지 않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예. 안철수 전 솔직히, 대표의 예. 리더십이 한계가 있다고 예. 생각해요. 예. 왜냐하면 지금 전당대표 출마 여부를 이제 하는 기자회견을 앞두고 일단 의견이 갈렸잖아요. 이 자체가 리더십이 부재한 거거든요. 예. 이건 다른 거예요. 전당대회 당대표 선거에 출마해서 거기서 찬반이 나눠지는 것과 예. 이 안철수 전 대표의 지금 출마 여부는 굉장히 중요한 이제 분수령인데 여기에 아예 처음부터 반대 의견이 있었잖아요. 이런 상황 속에서 리더십이 과연 존재할 수 있을까? 그리고 예. 그야말로 승리한다 하더라도 예. 그야말로 제3당으로 딱 우뚝 서가지고 중도 혁신 정당으로서의 뭔가 모습을 보이긴 적어도 지금 단계에서는 예. 대단히 난제가 쌓여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른 야당 얘기 좀 해볼까요? 지금 정치권 덥습니다. 날씨만큼 덥습니다. 휴가도 가야 되는데 이 혁신으로 굉장히 이제 몸부림을 치고 있는 상황인 것 같은데 뭐 한나라당 얘기 좀 해볼게요. 어제 이제 혁신 선언문을 발표하지 않았습니까? 예. 거기에 어떤 내용이 들어갈지 또 기존의 전 정부와 어떤 차별성이 있을지 많은 사람들이 궁금해했는데 이 신보수주의는 일단 표방을 했지만 서민 중심 경제 요 문구 가지고 굉장히 좀 논란이 있었던 것 같아요. 예. 혁신위 한 분은 뭐 사퇴까지 했다고 하는데 예. 보시기에 어떻습니까? 좀 참신한지 혁신이라고 좀 볼 수 있는지 어떻게 보세요? 죄송하지만 좀 애를 많이 썼겠지만 고민 예. 많이 했겠지만 예. 좀 원론적인 선언에 머물렀지 않았나. 새로운 건 좀 별로 안 보인다. 큰 틀의 이제 신보수주의 가치를 이제 우리 현대사에 대해서 긍정적 역사관으로 바라보자 예. 하는 거하고 대민주주의를 좀 더 제대로 실현하자 하는 거하고 서민 중심 경제로 더 활성화하자. 그리고 글로벌 대한민국 만들자. 뭐 이런 4가지 정도를 큰 가치로 신보수주의의 큰 가치로 내세웠다고 하는데 예. 원론적으로는 다 옳은 말이지만은 거기 뭐 기존에 그 우리 보수 정당들이 지향해왔던 거하고 특별히 새롭거나 차별화될 만한 게 별로 없었다는 점에서 예. 기대에 상당히 좀 못 미쳤다는 그런 느낌 들고. 예. 근데 그나마 그 정도의 그 합의를 이끌어내는데도 진통이 많아가지고 예. 서민 중심 경제 그걸 갖다가 이 혁신 선언문에 넣는데 예. 끝까지 한번 거기서 합의가 안 돼가지고 한번 연기했다가 결국은 넣었는데 늦게 예. 넣어서 발표를 했는데 예. 거기 반대했던 분이 또 이제 사퇴를 해버렸고 맞습니다.
그래서 사실 그거는 서민중심 경제라는 거는 지금 뭐 진보 보수 할 것 없이 다 양극화 사회, 격차가 이렇게 큰 사회를 치유하기 위해서 당연히 해야 될 일이고, 더구나 보수 같은 경우에 기득권 보수, 아주 그 차가운 보수에서 따뜻한 보수, 열린 보수가 되기 위해서는 그 당연하게 도입을 해야 지금 보수가 더 애를 써야 될 부분인데 그게 왜 논란이 되는가 하고. 그리고 대민주주의 당연한 이야기가 다시 반복되는 것이 그 안에서 이 지난번에 탄핵을 가져온 촛불 그 민심, 이걸 이제 광장민주주의라고 하면서 광장민주주의를 포퓰리즘처럼 이제 이야기를 하고 이건 안 된다라고 하는 그런 그 논의의 결과로 대민주주의가 들어갔다는 그런 그 이야기를 들어보면은 지금 대민주주의가 기능하지 못하는 부분에 대한 반성과 진단이 제대로 안 돼 있고 그걸 치유해야 할 생각을 해야지. 그것 때문에 대민주주의가 기능을 제대로 못하기 때문에 광장민주주의가 나와서 국민들이 그 결정을 한 건데, 민심이 결정한 건데 그거를 배관시하고 다른 대안이 없다는 것도 굉장히 좀 기대에 못 미친 부분이었던 것 같습니다. 일각에서는 좀 서두른 거 아니냐 이런 이야기도 있는 것 같은데, 이제 오늘로써 홍준표 대표 체제가 출범한 지 이제 한 달이 된 것 같습니다. 혁신을 기치로 내걸지 않았습니까? 뭐 여러 가지 세 가지를 이제 내걸고 출범을 했는데, 지금 한 달을 지켜본 모습, 그러니까 홍준표식 리더십, 그 부분에 대해 어떻게 보세요, 원장님? 글쎄요, 점수를 그렇게 뭐 높게 주긴 어려울 것 같아요. 높게 주기 어렵다기보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대단히 낮게 줄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이제 홍준표 대표는 워낙 뭐 막말을 많이 하셔서 이제 새로운 막말은 별로 뉴스가 되지도 않는 상황이에요. 최근에 뭐 여성 비하에 가까운 여성 비하 발언이죠. 지금 뭐 잘 쓰지도 않는 용어를 써가면서 했던 거, 타 정당에 대해서 이런 것들이 일단 뭐 정치 윤리에도 어긋난다고 보고, 이건 뭐 하나의 행태에 불과할지 모르겠으나 전반적으로 지금 자유한국당이 처한 여러 가지 지금 제1야당으로서의 어떤 존재감 이런 것들만 너무 의식해서 전 신보수주의를 이름을 붙였잖아요. 근데 지금 홍준표 대표의 이 부분도 리더십에 문제가 좀 있다고 해요. 지금 안철수 전 대표의 리더십도 문제가 있을 수가 있다고 말씀드렸던 맥락에서 지금 혁신 선언문이 굉장히 중요한 거잖아요. 이 자유한국당이 제1야당으로서 가는 방향을 이제 큰 틀에서 제시한 건데 거기서 잘 설명해 주셨어요. 저도 뭐 거의 같은 공감입니다. 동의를 하는 상황이고. 근데 어쨌든 지금 보수주의가 무엇이다라는 개념 정립을 일단 해야 될 것 같은데 거기서 좀 실패하고 있는 것 같아요. 보수가 무엇인지, 잠깐 보수를 이것도 기존의 정치문법에 너무 매몰되어 있는 것 같아요. 종북몰이. 그리고 보수는 뭔가 기득권을 뭔가 그래도 보호해야 된다는 그런 생각을 가지는 한 지금 혁신선언문 얘기하는 이른바 신보수주의는 성립할 수 없어요. 우리가 신자유주의라는 얘기 많이 하잖아요. 네오리버럴리즘이라는 거. 그러니까 보수주의는 뭔가 새롭게 태어난 보수주의가 돼야 될 거 아니겠어요? 한국 사회의 보수가 지나치게 산업화 과정에서 기득권을 보호해 왔는 것처럼 인식된 부분이 분명히 있어요. 뭐 진보도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만, 그렇다면 보수가 새롭게 태어나서 이번 탄핵 정국 그리고 박근혜 전 대통령의 그 헌정 유린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국민들께 사과하고 반성하고 이런 모습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 게 없지 않습니까? 100일이 됐어도. 그렇다면 자유한국당은 일단 국민들의 민심부터 멀을 수밖에 없죠. 지금 여전히 뭐 지지율이 제2위를 기록하고 있다 하더라도 107석이면 상당히 큰 의석인데 전 107석에 걸맞는 제1야당으로서의 그 어떤 보수층들에게 지향이나 비전을 보여주지 못하고 있다. 이번에 특히 혁신선언문에서 나타난 것도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서민 중심 경제가 왜 논란이 돼야 되는지 이해할 수가 도저히 없어요. 서민 중심 경제가 시장주의에 반한다. 어떤 사회과학 논리인지 어떤 경제학 논리인지 저는 제가 뭐 과문한탄인지 모르지만 이해할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런 정당이 과연 국민들에게 다가갈 수 있을까? 보수층들에게. 저는 그건 대단히 회의적입니다. 알겠습니다. 여야 사당 지도부 모두 이제 리더십 말씀하셨는데 시험대 지금 올라 있는 것 같습니다. 홍준표 대표도 지금 휴가 중인데 SNS에 글 올려가지고 논란이 좀 됐는데, 민주당의 추미애 대표도 사실은 그 국민의당을 겨냥한 그 문제로 지금 좀 시끄럽지 않습니까? 자, 추미애 대표가 노리는 부분들, 자꾸 이렇게 공격성 글을 올리는 부분들은 어디를 좀 겨냥을 하고 있다고 보십니까? 글쎄, 제가 뭐 정확히 알 수 없는데 저는 추미애 대표는 나름대로 계산이 있는 것 같아요. 단지 그 정치적 여러 가지 정치공학적인 어떤 계산이랄까 이런 것들은 뭐 그건 우리가 뭐 나무랄 일이 아니죠. 뭐 여야 막론하고. 근데 그것을 표현하는 방법이 있어가지고 다른 정당에게 시대를 범하면 안 됩니다. 우리가 정치도 사람이 하는 거고. 우리 사회가 대단히 혼란스럽고 뭔가 이 경제 규모나 이런 것들에 비해서 이게 대단히 행복감이 떨어지잖아요. 이게 뭡니까? 남한테 무례하게 하고, 남한테 결례를 함부로 범하고, 자기밖에 모르고 이런 것들이 많이 깔려 있죠. 사회적으로, 사회 문화적으로. 그다음 정치도 마찬가지예요. 정치는 국민을 대표하는 건데 왜 다른 정당에 그렇게 자꾸 비아냥거리고 다른 정당을 깎아내리냐 이거예요. 전 국민의당을 뭔가 끌어들여서 양당제로 만드는 것까지 모르겠으나 어쨌든 적어도
개혁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있어서 굉장히 힘들잖아요, 지금. 예. 사안마다 현안마다 국민의당 눈치 봐야 되죠. 바른미래당 눈치 봐야 되죠. 저부터라도 어쨌든 당 흡수 통합 내지는 통합하려고 하는 마음이 있을 거예요. 그런 생각을 하는 건 전 집권당의 대표로서 나쁘지 않다고 봐요. 단지 그 방법이 있어가지고 그것도 감동을 주고 국민들이 당연히 같이 지금 같은 성향의 정당들이 여야로 갈려져 있지만 통합해서 뭔가 개혁과 이 적폐청산 해나가겠다는 생각을 가지게끔 해야죠. 자꾸 이런 건 정치적 논란을 불러일으키고 이런 거는 목적이 좋을지 모르겠으나 수단이 있어가지고 썩 그렇게 좋은 일 쓸 수 없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조현님. 예, 저도 비슷한 생각인데요. 홍준표 대표와 추미애 대표가 뭐 다른 점도 있지만 공통점은 정치권에서 옛날부터 이렇게 금과 옥조처럼 이야기되고 있던 그걸 두 분이 다 신봉하는 거 아닌가. 그게 뭐냐 하면은 정치인은 부고 말고는 자주 나오는 게 좋다. 무조건 나오는 게 좋다. 욕을 들어도 나오는 게 좋다. 그걸 이제 노이즈 마케팅이라고도 하는데 우리가 볼 때는 별로 좋지도 않고 국민들을 인상 찌푸리게 하는데 어쨌든 뉴스로 나오거든요. 그거 자체가 정치적으로는 덕이라고 생각하지 않고서는 저렇게 계속 그렇게 할 수는 없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뭐 특히 그중에서 이제 추미애 대표 같은 경우에는 당내 집권 여당 내 자기 세력이 있는 분이 아니거든요. 문재인 그 또 진영에서 어떻게 보면 낙점해가지고 대리인으로서 이제 당 대표가 된 입장에서 어떻게 보면 1인 정치인이기 때문에 여기서 자기가 존재감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자꾸 뭔가를 말하고 이슈를 만들어내고 뉴스에 나오고 이렇게 해야 세력이 없는 대표로서 그래도 이 대중적 기반을 가져야 이 자기 위상이 계속 유지가 될 수 있다라는 이런 계산을 하는 거 아닌가 싶고 또 일각에서 나오는 것처럼 내년 지방선거 때 서울시장 선거 출마 관심이 있다면은 그 점에서는 뭐 이것이 그 전략적으로 전술적으로 유효한 부분도 있어야 될 수도 있죠. 그러면서 이제 하나는 그렇게 막 당 안에서 당 밖에 막 이렇게 공격을 하면서도 유일하게 공격 안 하는 게 이제 문재인 대통령에 대해서는 공격을 안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지 문재인 대통령 열성 지지자들은 지금 추미애 대표를 굉장히 높게 평가하고 이게 만약에 소문대로 내년 지방선거 서울시장 당내 경선에 출마한다면은 이게 정치적 자산이 되는 거죠. 그런 계산들이 이게 다 이런 은행의 행보에 연계가 되었을 수도 있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어제 정부가 이제 부동산 안정화 대책을 주택 안정화 대책을 발표를 했고 세법 개정안도 이제 첫 내놨습니다. 이 정부 들어서. 그뿐만 아니라 이제 원전 문제랄지 그 이전에 여러 가지 논란이 지금 계속되고 있는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사드 관련해서 여야가 계속 정치권에서도 이제 실랑이를 벌이고 있는 상황인데 여야의 입장은 분명하게 엇갈리는 것 같습니다. 일단 양쪽 원내대표 얘기를 먼저 들어보고 얘기를 좀 나눠볼까요? 들려주시죠. 야당은 이번 부동산 정책이 과거 이명박근혜 정부의 지나친 규제 완화 때문에 발생한 과열된 부동산 투기를 바로잡기 위한 것임을 자각하길 바랍니다. 집값 안정을 위한 이번 대책을 오히려 반시장적이라며 규제 완화를 주장하고 있으나 과연 그런 말할 자격이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지금 문재인 정부는 세금 폭탄식 증세를 비롯해서 최저임금의 무리한 인상, 국민 혈세로 철밥통 공무원 늘리기, 규제 위주의 부동산 대책, 졸속 원전 중단, 사드 배치 오락가락 등 이른바 좌파 포퓰리즘 정책을 국민적 논의 없이 일방적으로 추진해서 국가적 혼란을 가져오고 있습니다. 저는 이번 정기국회를 앞두고 이러한 제반 현안에 대해 원내 4당 정책위 의장들이 TV 토론에 출연해서 끝장 토론을 해 주실 것을 제안드립니다. 자유한국당 정무태 원내대표는 4당 정책위장이 나와서 끝장 토론을 해야 된다 이런 주장까지 했는데 자 여러 가지 이제 사실은 국회에서 협조를 해야 될 부분, 그러니까 협치는 좀 안 되고 있는 것 같아요. 특히 이제 9월 정기국회에서 법으로 통과해야 될 사안이 너무 많지 않습니까? 그렇죠. 서로 이제 공격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 같은데 앞으로 어떻게 이 문제를 좀 풀어야 되겠습니까? 그래서 뭐 정기국회 앞두고 특히 세금 문제는 뭐 세법이 개정돼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증세 문제가 가장 뜨겁게 이제 정기국회 주제가 될 것 같아요. 야당들은 뭐 일단 증세에 대해서 반대하는 거니까 물론 야당들도 약간의 결의 차이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반적으로 증세는 반대하는 거는 거고 그 부분이 아니고 특히 사드 문제 같은 경우는 이번에 이제 임시 배치, 추가 배치를 둘러싸고 혼란이 있는 것처럼 비춰지는 건 맞아요. 그리고 특히 이제 국방장관이 국회 답변 때 혼선을 부추길 수 있는 발언을 했고 이런 것들도 잘못된 거로 보여지는데 부동산 대책 이런 것들을 무슨 뭐 이것도 또 다시 좌파 포퓰리즘 이렇게 볼 건 아닌 거라고 봐요. 그래서 어쨌든
여야가 국회에서 이런 부분을 논의해야 되는데 예. 지금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될 부분이 이 부동산 대책이 과연 이게 좌파 파퓰리즘이냐 상당히 많은 지지를 얻을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기본적으로 이것도 물론 보는 관점이나 계층에 따라 다를 수 있겠다 하더라도요. 그래서 어쨌든 문재인 정부가 지금 70% 이상 지지를 얻고 있잖아요. 문재인 예. 대통령이. 그렇다면 적어도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국민들은 아직은 지지를 보내고 있다고 봐야 돼요. 예. 그러나 중요한 건 국회에서 여야 간에 합의를 통해서 뭔가 해야 되는데 이 상황 속에서 합의는 대단히 어려울 것 같다. 그렇다면 국회에서 통과가 돼야 될 거 아니에요. 예. 그럼 지금 통과되기도 어려운 상황이고 과연 이걸 예. 어떻게 할 거냐. 결국 예. 이제 지지율을 가지고 국민의 지지와 동의를 바탕으로 해서 야당을 설득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상당히 어려움이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예. 여야 이 대치는 끝도 없고 밑도 없는 이 대치는 계속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 예. 지난번 추경통과 때처럼 청와대 정무수석이 정말 여의도에 와가지고 상주에서 사실 설득하는 그런 작업 사실 보기는 좋지 않아요. 예. 그게 이제 여야 그러니까 여의도 안에서 해결했으면 좋겠지만 그게 좀 안 될 것 예. 같아요. 어떻습니까? 그게 잘 되고 협치가 잘 되려면은 정부가 제시하는 정부 여당이 제시하는 정책이 너무 이념적으로나 이게 코드가 이렇게 야당하고 너무 차이가 나면 안 됩니다. 예. 격차가 너무 나면 안 되고 그리고 너무 급진적인 정책, 야당의 입장에서 볼 때 너무 급진적인 정책을 일방적으로 밀어붙이면 안 되고 어느 정도 조금 이렇게 접근할 수 있는 그런 정책을 제시를 하도록 해야 되고 또 하나는 정책의 완성도를 높여야 됩니다. 허술한 정책 가져오게 되면은 이 정책 자체가 자기들도 우왕좌왕하고 막 헷갈리고 시행착오 나타나고 그러면은 동의해주고 싶어도 협조해주고 싶어도 잘 안 되거든요. 예. 앞부분에 해당하는 정책이 이제 사드, 또 뭐 최저임금 1만 원, 또 비정규직 제로화, 또 원전 탈원전 이런 것들이고 뒷부분에 지금 부동산 정책 같아요. 부동산 정책 당연히 해야 되는데 지금 진단하는 걸 보면은 지금 이게 그 유원식 원내대표도 이야기했지만은 이렇게 그 부동산 과열이 벌어진 게 과거 정권 이명박 박근혜 정권의 그 규제 완화 때문에 그렇다고 하는데 일정 부분 일리가 있습니다. 박근혜 이명박 정부 때 조금 규제 완화했고 박근혜 정부 때는 아예 경기 활성화 대책으로 이 그 유동성 그 완화 정책을 해가지고 확 풀어버렸거든요. 그게 영향을 주고 있는 건 맞은데 그에 대한 치유책으로 지금 제시하고 있는 게 정부 지금 이렇게 말하면서 정부 여당은 지금 또 무슨 저 도시 재생 사업이라고 해서 뭐 몇십 조가 들어가는 사업을 하고 정부가 지금 던지고 있는 사업들이 다 그 현금 푸는 사업들이거든요. 유동성 때문에 이렇게 올랐다고 그러면서 막 쪼면서 DTI나 LTV나 이런 거 막 해서 부동산 돈줄을 쬐는 거 아닙니까? 쬐면서도 정부 한편에서 돈을 막 푼다고요. 이렇게 되면은 이 국회에 와가지고 이게 설득을 못 하는 거죠. 그래서 이 과열된 걸 진작 이렇게 그 냉각시키고 부동산 가격을 잡기 위해서 노력하고 대책을 내는 좋지만은 노무현 정부 때 왜 실패했는가 열정만 앞세우고 디테일이 굉장히 부족해가지고 현실에 적용해 보니까 거꾸로 나타나더라 결과가. 그 부분을 제대로 한번 복기를 하고 정책의 완성도를 높이면 그러면 야당도 뭐 이렇게 알겠습니다. 부동산 경기 잡아야 된다는 것에 대해서 그 야당도 반대하지 않기 때문에 그 협조를 받을 수 있다고 봅니다. 정책의 완성도를 높여달라 이런 주문이었습니다. 자, 지금까지 최창렬 용인대 교육대학원장 조혜진 전 국회의원이었습니다. 두 분 말씀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